약속을 하고 연대를 해서 부분적인 공동정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한 겁니다. 2002년에 보수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그분도 한 분은 진보 후보고 한 분은 재벌그룹 회장이었는데 완전히 극과 극에 계신 분들 두 분이 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보수후보 단일화, 이번에 보수후보 단일화는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일이다. 또 보수 중도 보수 쪽에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다. 거기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단일화 안 하고 각자 3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각자 후보를 내세워서 아주 강력한 민주당 후보를 대상으로 각자 그냥 해본다.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 되면 저는 제가 이야기한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이 있을 거고 누가 최선의 보수 후보냐 결국 그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좀 이해하시려는 분보다 이게 대선의 승리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에 좀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술적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면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 거를 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생각은 제가 제 머릿속에 조금 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누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는 연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선 전 연대든 아니면 대선 후 연대든 그 연정의 가능성은 없는 건지 있다면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정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입니다. 지금 4당, 5당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특히 야당들과의 협치가 소통과 공감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간의 연정보다는 저는 대통령 되신 분하고 국회 사이 특히 국회 야당들과의 협력, 협력이겠죠. 소통, 협력 또 뭔가 법도 예산도 통과시키고 정책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연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저는 내각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야당들과의 협력이 일단 중요하고 협치라고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과 또 다른 야당들 중에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런 게 좀 맞는 야당들끼리는 연정이 저는 자연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말씀하신 그 대연정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는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200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하셨고 2006년, 2007년 대선 캠프에서는 사실 전략을 맡으셨고 그리고 사실 일부 공격수 역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에 되시고 2013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딱 4년 됐습니다만은 저는 참 괴롭죠. 그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특히 2005년 비서실장 한 10개월 하면서 2007년에는 또 경선에 최전선에서 도와드린 거 사실이고요. 그때 제가 알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후에 제가 대통령하고 멀어진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실망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분보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2004년, 5년 이때는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서 있는 분이다. 깨끗한 분이다. 그렇게는 제가 믿었습니다. 믿고 도와드렸고요. 그런데 2012년에 되시고 나서 제가 특히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 말자
며칠 만에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 무슨 수석 인수위, 수석 대변인 이런 인사들이 있고 총리 인사도 뭐 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 저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면 인사, 소통, 정책 세 가지는 진짜 잘하셔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생각해 보면 제 책임도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여권 안에 전체 안에서 또 야권을 합쳐서도 이 대통령 권력이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저만큼 그래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책임을 느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세게 할 거를 싶은 그런 후회도 들고 마음이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탄핵도 정말 고통스럽게 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이거 뭐 에피소드인데요.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그 유 의원하고 대통령께서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 의원이 작성한 연설문을 어느 날 봤더니 정호성 당시 비서였죠. 정호성 비서가 수정하는 것을 보고 유 의원이 크게 분노했고 그것이 멀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손을 대고 그랬던 겁니까? 제가 2007년 경부터 대통령하고 많이 멀어졌는데 저는 대통령한테 상식과 원칙과 또 정의와 이런 데 기초해서 저는 아닌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 다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는 걸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직접 본인한테 싫은 말 다 하던 사람이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이 뒤에서 뭐 연설문이나 고치고 이상한 결정이나 개입하고 하는 거 알았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3인방에 대해서도 제가 역대 비서실장 중에 너무나 엄하고 제일 무서운 비서실장이었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요. 2007년에 무슨 뭐 그 정모 비서관이 그 연설문 고쳤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연설, 예컨대 2007년 경선에 승복 연설 같은 거 그런 것만 제가 중요한 연설만 썼고 제가 쓴 연설문은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드렸지 그 사이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일을 하면서 제가 비서실장이거나 제가 뭘 맡거나 하면 공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대통령 후보 그 후보 시절이니까 후보면 후보한테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그 비서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이 바른정당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입장을 달리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유 의원께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바른정당도 이 지금 현재의 국정농단 상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참여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바른정당에서는 차라리 우리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그리고 우리 장기적으로 혁신 보수 혁신 정당을 세우는데 그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바른정당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보수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100% 동감입니다. 당장 대선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무너진 보수를 개혁적 보수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는 지적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지 말라는 말은 그거는 민주당 논리입니다. 그거는 진보의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선거 많습니다.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일부 세력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보수 전체가 마치 대단한 죄를 지은 양 그렇게 몰아가고 마치 그런 논리로 선거에 이기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주당의 논리다. 정권 교체만 외치는 게 바로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꾸기만 하면 그래서 좀 늘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렸듯이 극과 극의 선택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그분이 과연 능력이 되고 판단력이 되고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바꾸면 된다는 그 열풍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우리 국민들은 5년 내내 또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된다.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 한 분, 또 그 주변에 진박이다, 또 비서들이다, 최순실이다,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세력의 어떤 농단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전체가 뭐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도 나오지 마라. 선거 낼 자격이 있느냐. 무슨 염치로 대선에 도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조금 많이 들었던 질문이시고 참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근데 좀 어떤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보수의 어떤 새로운 주자로서 각광을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으셨던 유승민 의원인데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훨씬 더 다른 주자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게 그 저희 기자들이 이제 그쪽 민심을 좀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유 의원은 어쨌든 간에 배신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 배신의 이미지가 어떤 보수의 유력한 후보로서의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인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올 때마다 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내지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 결론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남부장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가서도요. 저는 뭐 대구 경북이라고 거기 가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 앞에서도 저는 뭐 그 단어를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저는 뭐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도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건전한 판단력은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고 대통령이 저를 콕 집어서 원내대표에서 뭐 사실상 쫓아내고 또 총선 때 공천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가깝게 일했던 어떻게 보면 당시 새누리당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유능한 그 의원들을 전부 다 공천 학살을 했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그건 정말 그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 국민을 배신했거나 무슨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을 배신했거나 그런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정치 그만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도 또 다른 국민들한테도 다른 보수층의 국민들한테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고 대선을 치르면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국민을 배신했냐? 제가 국민을 배신했냐? 아니면 지금 대통령과 또 그 주변의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느냐?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주면 그다음부터 저는 제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최근에 그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사실상이 이원 집정제입니다. 그런데 유 의원께서는 평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예. 혹시 사실상의 이원 정부제인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최종적인 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소신에 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네.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요. 다른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집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은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같이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악의 정치 형태가 이원 집정부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서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사드가 안보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인 이런 시대에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국민들 직접 따로 뽑고 또 총선을 통해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또 따로 뽑는 그런 이원주의적 문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바른정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론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해보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그냥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개헌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지 그게 국민투표로 갑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 찬성할 때 이제 표결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개헌을 고리로 해서 다른 정치 세력들과 연대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각자 어떤 정치체제가 제일 좋으냐를 투표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소신에 따라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쉽게 예컨대 특정한 개헌은 어떤 개헌이냐가 중요한데 이혼 집정무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단일안으로 국회 표결에 올라올 때 과연 그게 3분의 1을 넘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이 돼도 소신에 따라. 당론은 당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소수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그분들은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 당이 결정한 그 안에는 대선 전 개헌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면은 그 집권 후의 개헌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로드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하고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당에서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다만 노력은 해보겠죠. 노력은 해보고. 그런 노력이 아마도 각 당의 어떤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언제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든지. 근데 저는 분명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기본권, 지방분권, 또 경제사회에 관한 헌법의 각 조항들 이런 거를 엮은 어떤 그런 개헌안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한테 약속은 드려야죠. 그런데 대선 전 개헌이 안 되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했다가 5년 임기 내내 안 지킨 대통령 후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신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참 고민인데요. 저도 개헌에 대해서는 만약 후보가 되면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당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개헌을 어떤 개헌을 하겠다 그런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사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 의원님께서는 사드가 한 개로는 부족하다. 두세 개를 좀 추가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사드 지금 한 개 부대 배치하는 걸로도 이 나라가 온통이 난리가 났는데 이 두세 개를 어떻게 좀 추가 배치하시겠다는 건지 그 좀 보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소위 3노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그렇게 결론 낸 것도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제가 2013년경부터 사드와 이주삼에 배치할 SM3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주한미군 1개포대 사드는 매우 애매한 사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한미군이 하나 성주에 들여오는 그 1개포대 사드는 그거는 1차 목표가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의 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로는 인천, 서울, 경기 북부지방에 사시는 우리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들이 보호가 안 되고 그 사드가 우리 작전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킬체인과 KMD를 개발한다고 2020년대 중반까지 거의 20조 원 가까운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무기 사고 이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2, 3개 포대를 사자는 거는 그러니까 남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안전하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남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동부에 중동부에 하나 정도 3개 포대의 사드는 있어야 되고 이걸 사는데 4조 5천억 원에서 한 6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는 미국에서 사갔습니다. 미국이 팝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통제하에 있는 경북 성주의 1개 포대 그걸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킬체인이나 KMD를 우리가 2020년대 중반이나 2030년 가서 한다 그러는 불확실한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성주에 1개 포대를 배치할 때 정부가, 국방부가 너무 그 읍내 마을에 2만 명이 거주하는 마을 바로 뒤에 성산포대라는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이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거를 우리 국토에 주민들이 그래도 비교적 덜 사는데 하면 저는 3개 포대 정도는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극복해내야 되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내 문제는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문제는 어떤 뭐 국내 갈등 해결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뭐 정치권 힘을 합치면은 뭐 중국의 위협이나 그런 목리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말씀하신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중국과의 문제는 안보냐 경제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보냐 경제냐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안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제는 안 좋아졌다가 몇 년 뒤에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안보는 단 한치의 실수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보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군사 주권이 문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우리가 중국 당신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반대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국내에서 사드에 관한 결론이 빨리 날수록 중국과의 불필요한 그런 마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은 아무도 사드에 대해서 인정도 제대로 안 하고 차기 정부로 자꾸 넘기자 그러고 사실상 반대해왔고 이런 분들하고 우리 정치권이 사드를 찬성하는 쪽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중국이 그 틈을 딱 보고 지금 우리한테 분열책을 쓰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들고는 우리 국내 정치를 요란시키고 만약 이게 결론이 빨리 안 나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다음 정부 초기에도 중국의 반대 때문에 결국 계속 못하고 있으면 중국은 그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럴 게 아니라 사드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고 이거는 절대 양보가 불가능한 거니까 빨리 우리는 한다라고 차라리 밀어붙이고 강행하고 배치를 하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보복의 실질적으로 경제보복이 지속되는 시간은 오히려 저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할 겁니다. 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워왔는데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그냥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국제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핵무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8년 내내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보다는 이란 핵 문제나 이런 다른 외교적 현안에 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뭐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이란 핵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인 실효성이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에 정해진 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장관을 제일 처음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발언을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억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 기본 전략을 합의를 한 다음에 저는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같이 한미 공조 위에 중국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나가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의 제재와 압박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제재와 압박 충분히 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그동안 제재와 압박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전면 중단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송유관을 끊어버리면 북한은 드디어 우리가 핵미사일 무기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이 문제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 중국이 동참해 주기만 한다면 중국을 설득해낼 수만 있다면 북한이 그런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제재와 압박을 강한 다음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그런 손을 내미는 게 그게 정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중국이 대북 목줄을 쥐고 있는 대북 송유관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그런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만약 동의를 하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석탄 수입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송유관도 당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그렇게 지금도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중국이 이제까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 느슨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석탄이든 송유든 아니면 다른 어떤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교역이든 중국이 진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전략 폭격기에 전술핵을 해서 이 남한에 상시적으로 주둔시키는 방법이나 미국의 어떤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이 지금과 같이 하와이하고 괌하고 오키나와 그쪽에만 그렇게 있다가 여기에 뭔가 비상사태가 발발할 때 최소한 오는데 뭐 F-22가 와도 2-3시간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실질적으로 즉각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핵 개발을 통한 핵무장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햇볕 정책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압박 정책도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강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재와 압박을 엄청나게 가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했던 것은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하고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하던 걸 끄는 정도지 국제사회의 진정한 압박, 제재와 압박이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관클럽 총무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책 중에 중국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국의 대북 송융한 차단 이것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소신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이어서 하나 더 외교 안보 정책권을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미 범행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죠. 그리고 암살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제조 운반 사용이 금지된 그 VX라고 하는 신경제 독가스를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위협에 이어서 이제 북한에 의한 화학전, 생화학전 위협에도 노출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북의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번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사드라는 이제 그런 최소한의 어떤 방어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생화학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세히는 드릴 지식도 없지만 자세히 또 드리는 것도 좀 우려될 정도로 사실은 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게 탄저균이든 그게 무슨 질병 관련된 그런 어떤 균들이든 아니면 VX 같은 독가스든 그게 그냥 군이 공격하는 식으로 투하될 수 있지만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이렇게 테러 형식으로 와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또 한미연합 이 전력이 얼마나 방어가 되어 있느냐. 제가 국방위 8년이 있으면서 생화학전에 대해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나 이런 위협에 비해서 오히려 좀 취약할 정도로 그게 이제 갈수록 생화학전이나 사이버전이나 이런 쪽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그런 걸 제어할 만한 그런 특수한 부대를 이래 빨리 좀 가지고 그런 테러나 공격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에 만약 그런 게 터졌을 때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수도를 지키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다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가 과연 이 북한의 어떤 생화학 공격에 대해서 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금방 지식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 생화학전에 가장 최첨단 그런 이 군사력을 가진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저는 많이 배우고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 의원께서 대선 주자 가운데 경제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 쪽으로 좀 예. 돌려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을 만나본 분도 있고 못 만나본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러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 의원님의 경제에 대한 식견, 방향, 디테일한 것도 다른 후보들과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른바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한번 우리 의원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한번 의견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질문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10년 전하고 10년 전의 유승민과 지금의 유승민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소위 경제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 많이 이제 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2007년 그때 이제 대선 경선 시절에
그 줄푸세란 걸 사실 우리 위원님 주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줄푸세는 이제 뭐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선은 바로 세우고 이거는 사실상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대별하는 상징적인 용어인데 지금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경제 이거를 가장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10년 새 그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줄푸세 공약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줄푸세란 말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줄푸세라는 게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바로 세우는 건데요.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금을 줄이는 거는 오래전부터 박근혜 후보와 저 사이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당시 누구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도 부가세를 내리는 거 심지어 그런 것까지 지금 부가세 내리는 거는 뭐 거의 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기시 되어 있는 건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걸 자꾸 내리는 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상 저는 세금을 그렇게 내리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중부담 중복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중복지 정도로 지금 저복지에서 중복지 정도로 가려면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걸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10년 전에 유승민과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93년에 제가 KDI라는 연구소에 근무했을 때 그때 김영삼 정부 첫 해입니다. 그때 한의원 공정거래위원장 계실 때인데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탁으로 제가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 이 재벌 공정거래 이쪽은 제가 담당을 해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24년 전입니다. 24년 전에 발표한 재벌 정책과 지금 제가 주장하는 재벌 정책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제가 10년 전에 다른 주장을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일관성 없이 다른 주장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이 바뀌어진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재벌 정책이나 공기업이나 뭐 규제나 이런 연구를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쭉 하다가 정치권에 와서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실제 제 지역은 대구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인데 그 군공항이 있어서 뭐 시끄러워서 월세가 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못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지나 그러니까 빈곤 문제, 그다음에 노동의 비정규직 문제, 또 보육이나 교육에서 진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다가 정치를 하면서는 그런 쪽에는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눈을 뜨고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경제학 박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이고 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뭐 뻔한 그런 그 방향이 있는데 저는 복지, 노동,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이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놔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건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제가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좀 뭐 왼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계시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한 17년 정치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그냥 단순히 경제 전문가 시절보다는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국가와 시장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뭐 신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위원님의 스탠스는 신자유주의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개입을 강조하는 일종의 케인지안에 가깝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개입을 이렇게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고 큰 정부를 정당화하는 꼭 그런 것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오히려 영국 보수당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처음에 귀족들 이익을 대변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인들 이익을 대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근로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쪽으로 유연하게 열려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영국 보수당이 300년 넘는 시간 동안 명맥을 생존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우리 보수가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국가냐 시장이냐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대다수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해주는 보수, 그걸 해드리는 보수. 저는 그런 보수가 되지 않으면 보수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 관련된 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재벌개혁은 저희가 흔히 알고는 이제 진보정당의 어떤 주창 슬로건인데 위원님께서도 재벌개혁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벌개혁과 진보정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재벌 해체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재벌을 해체할 이유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30대 재벌 중에 14개가 부실화됐습니다. 절반이 부실화됐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14개가 부실화되니까 거기에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얼마나 망했을 거며 거기에 실업자, 노숙자 완전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거를 국민의 돈으로 공적 자금이라는 걸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97년 IMF 위기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저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에서의 부실, 거기다가 석유화학 철강에서의 잠재적 부실, 삼성전자가 휴대폰 하나, 배터리 하나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되고, 현대 기아차가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개발 안 하다가 지금 벌써 뒤처지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력업종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해가지고 잘했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거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레드라인을 딱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레드라인을 넘어오지 않고 그러면 자유롭게 규제도 풀어줄 건 풀어드리고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무슨 뇌물, 무슨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걸로 재벌 총수나 임원들이 만약 감옥에 가게 됐다. 저는 사면복권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사면복권 그거 한다고 해서 재벌 대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사님들까지 경제가 걱정이 돼서 재벌 총수들 사면해 준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재벌 대기업들 총수들도 국민들하고 똑같이 우리 헌법 11조가 이야기하는 그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저는 우리 경제가 비로소 사람들이 뭔가 동기감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일가들이 그 계열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개인 회사를 세워가지고 50개, 60개 계열사 일감을 싹 몰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벌여가지고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또 시장에서 중소기업 또 창업 벤처기업들 시장의 기회를 다 뺏어가거나 아니면 기술을 아주 싼 값으로 그냥 탈취해 가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부분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상법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 중에는 문제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투표제나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감사 선임할 때 3% 그거 제한하는 거 과연 맞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고민이고요. 전자투표 같은 건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 중에는 재벌 해체론자도 있고 또 지배구조나 금산분리 쪽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백화점식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은 앞으로 진짜 혁신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혁신에 실패해서 부실화돼서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퇴출 이런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또 법 다 어겨놓고 그냥 법원에 가서 그냥 봐주고 가석방 사면 복권하고 이런 거 없애는 거.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저는 한국 재벌 대기업들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영역 그거 자꾸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M&A를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가면서 재벌 대기업들은 동네에 상권 그거 자꾸 건드리지 말고 좀 제발 바깥 시장 해외 시장에서 제발 1등 좀 해와라.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를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이승민 위원님의 이제 재벌 개혁은 총수 개인의 일탈 또는 이제 불공정 거래 이쪽에 이제 참고를 하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재벌 개혁 중에 이제 가장 센 게 아까 지배구조 언급을 하셨지만 지배구조를 손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순환출자 금지, 그게 이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든 아니면 기존 순환출자 금지든 지배구조 문제는 터치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지배구조 문제는 그동안도 많이 터치를 했는데요. 저는 재벌들이 순환출자로 여러 개 지주회사 없이 그런 지배구조에서 이미 지주회사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저는 지배구조에 대해서 뭐 자회사, 손자회사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사회이사에 관해서 약간 더 엄격하게 하는 저는 그거는 한계적인 변화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지배구조 문제의 진짜 아주 혁명적인 변화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경영권이 세습되고 그거를 아예 그러면 경영권을 배제를 할 거냐, 경영권에서 기업 지배권 경영권에서 배제를 할 거냐. 지분 몇 프로 안 되는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엄쳐가지고 지금 전체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재벌 오너 회장들의 경영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혁명적인 수술을 할 거 아니라면 나머지 정책들은 굉장히 아주 한계적인 조금의 변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배구조가 재벌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지적에 제가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의 성장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혁신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소위 그 의원님은 경제는 진보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고요. 근데 다른 대권 주자들의 성장론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걸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의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국민성장론, 공정성장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한 성장론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혁신성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소위 진보적 경제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고 이것이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경제는 진보다라는 표현은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안보는 보수다, 경제는 개혁이다, 민생은 개혁이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고요. 제가 이제 다른 후보님들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제 뭐 세계은행 같은 데서도 그러고 미국에서 실제로 힐러리가 그런 이야기를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공정성장 이런 말들은 성장의 해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성장이 된다. 임금을 올려주면 성장이 된다. 공정하게 분배하면 성장이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분배의 이야기지 성장의 해법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의 해법은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올 거냐. 어디에서 생산을 더하고 어디에서 소득을 창출해낼 거냐의 이야기가 성장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는 재벌주도 성장이 끝났다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게 재벌의 3세, 4세 경영자들은 있는 거 잘해서 더 키우면 최대한의 성공이고요. 그분들한테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 혁신이 중요하다고 그런 게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 옛날에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이런 분들이 1세
그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에 많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숨을 못 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혁신 성장이라는 건 저는 혁신을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혁신해 주면 고맙지만 과연 그 토양, 그 관료주의에서 혁신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앞으로는 재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잘 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그 중소기업 중에 아주 유망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 또 우리 똑똑한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대학에 있을 때부터 밖에 나와서 20대, 30대 초반, 40대 이때 창업을 해도 다시 일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창업, 벤처 이런 쪽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그걸 돈만 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쪽에서 창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서 성장의 힘, 혁신의 힘, 기업가 정신, 일자리 이걸 만들어내는 경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저는 거기에만 그냥 올인을 하겠습니다. 올인을 해서 그게 이제 제가 혁신 성장이라는 거 그거는 대학 교육하고요. 네. 과학 기술하고 창업을 실제로 하려는 젊은이들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하고 이런 게 다 아울러져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는 그거하고 제가 거의 그래도 유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공정경제 이런 것만 강조를 하시다가 그거는 저는 성장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서 이제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업국가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그게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의 제일 그래도 가까운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붙이면 그러면 DJ 정부 초기의 벤처 정책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뭐가 달랐냐? 예? 그러시는데 DJ 정부 초기에 김대중 정부 초기에 벤처 정책은 저는 그 드라이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리 갔어야 되는데 그 안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 많았고 좀 부패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일관되게 못해가지고 저는 그게 중단된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저는 제 혁신성장하고 취지는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 포식자인 재벌들한테 17개 시도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몇 개나 버리고 운영을 몇 개나 버리니까 저는 그걸 재벌들한테 분리를 해줘서 이분들한테 시장을 넓혀드리고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재벌들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의 패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본인의 경제정책이 안철수 전 대표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장론에, 예. 그 다음에 이 모두 발언에서도 보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이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체이냐, 미래를 위한 교체이냐. 좀 계속해서 요새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좀 비슷한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 답변 드릴까요? 저는 그분을 몇 번 이렇게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정확한 제가 말을 모르겠는데 경제는 진보라 그러셨는지 개혁이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개혁이다 만약 이런 진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생각이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 가신 분 아닙니까? 사드 문제를 가지고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그것 갖고 오락가락하고 지금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아직도 당론을 못 바꿔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다 이러는 걸 보고 저분이 안보는 보수는 아니구나라는 점에서 첫 번째 실망을 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식의 창업국가
이게 미국 서부나 동부에서 일어나는 지금 지난 한 20년간의 혁신, 중국의 동쪽 도시에 있는 혁신,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 그런 데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특히 성장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그 정도를 제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모든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등에 대한 신속 과감한 수술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면 과감한 양적 완화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얘기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가계부채를 농어촌 옛날에 부채 탕감하듯이 그렇게 탕감해주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1,300조 원이 이미 훌쩍 넘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계부채, 이거는 만약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수술을 하지 못하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만약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아니면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만약 부실화돼 버려가지고 전부 다 이게 그냥 파산 지경으로 가버리면 그럼 그게 전부 다 그냥 금융권 부실로 넘어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계부실 1,300조 넘는 1,350조 이제 가까이 되는 이 가계부채가 기업 부채와 같이, 기업 부채는 이제 큰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막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부채가 막 엄청나게 붙어 있고 이런 식이라서 기업 부채는 기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부실 기업을 수술하면 되는 문제인데, 가계 부채는 엄청난 수의 가게들, 개인들이 엮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1금융권에서 아직 취급도 안 해주고 제2금융권에 갔다가 제2금융권에서 안 돼가지고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그런 가게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가게들, 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금융기관을 통하던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을 만들던 개인별로 그건 워크아웃이든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까지 은행권들이 덮고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 정부 초기에 저는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가계부채를 제일 악성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가게들이야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고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가게들에 대해서 제일 악성 부채를 그거를 일일이 개인별 워크아웃이 되든 파산이 되든 그거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정부의 기능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적 자금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 제가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거는 저하고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이 친모도 굉장히 기뻤던 그 강봉균 장관님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저는 작년에 공천 학살을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무소속 출마 신문을 보니까 그때 새누리당 선대 본부장인가요 부위원장으로 오신 강봉균 장관님께서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복지 공약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국판 양적 완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제로금리에서 돈을 그걸 헬리콥터에서 이래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풀자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제일 막힌 부분에 산업은행 채권을 사준다든지 MBS라고 주택담보 증권 그거를 사준다든지 해서 제일 막힌 부분에 재무적으로 막혀가지고 부실화되는 그런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금융정책 플러스 좀 넓게 해석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까지도 만약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런 한국판 양적 완화는 그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금 조선해운 했고요. 앞으로 뭘 또 더 해야 될지 모르는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환자 수술할 때 이렇게 혈액을 투여하면서 하듯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려면 경제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강봉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조조정과 병행하는 일종의 수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정말 부실기업, 부실가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우리 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그런 과감한 계획을 하겠다면 그냥 수술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하면 가령 정부 그러니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을 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쪽 통화당국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상금채, 산업은행 채권이나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그런 거를 이래 사들이고, 또 만약 어떤 특정 산업에, 지금도 조선업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서 그런 일이 필요하면 특정 산업에 이제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일시적인 재무 위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급불능 사태 때문에 뭔가 이렇게 완전한 그냥 위기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 거는 제로금리로 갈 필요 없이, 또 제로금리 상태에서 그냥 경제 전체에 돈을 뿌리는 그런 거 말고, 그분은 업계 재편이라 했는데 이제 구조조정이죠, 결국.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돌아가게 하는 의미에서 양적 완화, 거기에 금융과 확장적인 재정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수술 안 하면 모르겠는데 수술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저께 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그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초중고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시장이 청소년 수당이 연간 100만 원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606만 명이고요. 이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7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혹시 지지율을 올리려고 갑자기 지금 내놓은 정책은 아니신지.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저는 돈을 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그동안 보육료 지원 이런 걸로 지난 한 11년간 10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17년 동안 1.2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4, 50년 지나면 우리 인구의 한 4, 50% 없어지고요. 한 5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저출산은, 초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최악이고 그동안 해봤던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아동수당 하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리즈로 제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교사들은 3년 하는데 민간기업은 왜 3년 못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회 나눠서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3년으로 가자. 칼퇴근, 정시퇴근, 초과근로 엄격하게 제한하자. 거기에 어제는 초등학교 하교도 늦게 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 보내면 1인당 영세의 경우에 한 83, 4만 원 드는데 양육수당은 2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도 40만 원 올리자. 아동수당은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 청소년, 청년 배당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그걸 확장을 해서 이제 아마 전체 아동한테,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육정책 이런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그때는 아동수당 하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 이런 거를 전체 사회가 부담해 준다. 그것도 약간 해준다는 차원에서 10만 원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에 아동수당이 10만 원 내외의 수준이라도 선진국은 뭐 교육이나 또 보육이나 이런 게 거의 국공립되고 거의 공짜, 이런 사회와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것도 아이 위주로 그런 차원에서 드린 공약인데,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저출산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른 쪽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저출산 문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거, 이거는 저는 다음 정부는 진짜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뭐 이념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그 논란이 많았었고, 그리고 유 의원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그렇게 지금 보편복지 할 때가 아니다라는 비슷한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동수당 부분은 거의 보편복지예요. 이제 모두에게 다 주는 거.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약으로 봐서 민주당 공약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그 정의당 공약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보편복지, 선별복지에 대한 유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전 국민한테 그렇게 다 드리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아직 우리나라가 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상당히 이렇게 좀 만지면서 고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아동수당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편적인 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주는 거니까 보편적인 인정하고 한 6조 내지 7조 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저는 뭐 보편적 선별적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보편적인 거라면 예컨대 초등학교 무슨 무상급식이나 지금 하고 있는 보육이나 그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동수당은 저는 어떻게 보면 보육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주택이나 의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보편적으로 하자는 그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제, 복지 충분히 들어봤고 다소 이제 좀 의원님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뭐 모두가 다 아는 국회의원 2세십니다. 뭐 의원님은 뭐 어떤 인터뷰에서 어릴 적 어렵게 자랐다고 하신 것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유 의원님을 이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아들이 대통령까지 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누구 아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금수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뭐 일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뭐 어릴 때 뭐 했는 거 그거 뭐 이 자리에서 구체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아버지가 판사 되시기 전에 또 판사 시절에도 그 월급으로 많은 식구들이 사느라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 제가 다 크고 나서 아버지가 변호사 되시니까 집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국회의원 아들이고 변호사 아들이었던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닌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자꾸 영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그러는 그런 게 우리한테 없어서 문제지, 그런 것만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더 가진 자가 세금 더 내고 병역 의무도 확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만 지켜진다면 누구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논리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오히려 인생의 멘토 비슷하게 오히려 제가 무슨 경제적인 여건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정말 제가 이 평생 살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의협심을 가지고 남한테 베풀고 사는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오히려 저는 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회 공보에 들어가서 한번 재산 공개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 총액이 37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가 3채가 있고 예금도 두 개입니다. 예. 아, 그래요? 거기로는 분당 아파트 2개, 강남 아닙니다. 하나 그러게. 예, 그러면 예. 저기 사모님과 같이 공동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분당 아파트는 공동 소유입니다. 아, 그래서 예, 되군요. 예금도 2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신 겁니까? 재테크를 잘하지 못했고요. 예, 이 중에 물려받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제가 87년에 유학 갔다 와서 그때 이제 6,700만 원인가 하여튼 주고
산 아파트. 그때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여튼 32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87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이게 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이제 강남구 1원동에 샀던 아파트가 뭐 이렇게 뭐 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평수를 40평대로 이래 좀 넓혀가면서 그게 이제 됐고 분당은 그 집사람하고 공동 소유로 된 아파트 2채고 나머지는 이제 뭐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증여세 당연히 내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도 있고 부모님 물려주신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금은 달리 뭐 제가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주로 그냥 아마 집사람이 알아서 여러 예금 기관에 이렇게 분산해 놓은 예금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좀 뭐 언론에 오르고 내리기도 했는데 그 우리 열장으로 유명하신 따님 23살 따님의 재산이 뭐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예금으로 다 거의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그 언론에 해명하신 걸로는 이제 그 돌아가신 선친께서 그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아준 돈을 이제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 설명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15년에 그 2014년에 없던 그 따님에 대한 예금이 2015년에 갑자기 2억 얼마인가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2014년에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렇게 직계가족, 그러니까 뭐 저와 집사람과 또 아들, 딸, 직계가족에 이렇게 사실은 저희 부부 돈인데 애들 이름으로 뭐 해놓는 그런 게 이제 2014년 금융실명제법 통과되기 전에는 그게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사이에 이제 애들 이름으로 된 예금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한 변동된 부분이 있었고요. 2014년 말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돼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딸 사이에도 그 차명이 안 되도록 돼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딸이 이제 굉장히 집안의 전체에서 이제 제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을 걔 이름으로 해놓은 것도 있었고 저희들 돈이 2014년 전에 왔다 갔다 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못 해놓은 거는 뭐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 불찰인데 2014년 이후에 그 법이 통과된 거를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뒤늦게 알고 딸 문제는 증여세를 납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딸 예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고정시켜 놓는 그렇게 해놓아요. 그럼 증여세는 2015년에 내신 겁니까? 증여세는 작년에 냈습니다. 작년에 냈습니까? 근데 보면 아드님도 2013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그 등록 재산이 3억인가 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매년 보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제가 뭐 그럼 아드님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된 거니까. 아드님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냈습니까? 아니요. 아들 부분은 2014년 이전에는 증여세 안 냈는데요. 2014년 이전에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고 2014년 이후에는 일부 그때 뭐 결혼식을 알지도 안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들어온 거나 또 아들이 그 회사 생활한 지도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은 그거는 뭐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과 플러스 그다음에 결혼식 때 자기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 그거 준 거 그걸로 해서 아들은 증여세를 따로 안 냈습니다. 따뜻한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타일은 조금 차갑다는 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까탈스럽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기가 좀 주저스럽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타일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국민들께 이렇게 알려지고 한 게 이제 주로 좀 인상 쓸 때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 뭐 제가
뭐 원내대표 쫓겨나고 뭐 총선 공천 학살당하고 이런데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그럴 때 이래 TV에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제가 이래 좀 이래 차갑게 보인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좀 웃으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저는 뭐 평생 살면서 강한 사람이 뭔가 부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그럴 때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그대로 고분고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항했는데 저는 약한 분들한테는 저는 뭐 엄청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그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가장 잘 안 받으시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것들도 그런 평가에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끝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죠. 대선 자금이 좀 만만치가 않은 건데, 이것이 정확한 멘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캠프 내 사람들한테 자기 돈 쓰지 마라. 그 얘기는 이제 내가 돈은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재산이 많으신 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활동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또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시고, 얼마나 좀 예상하시는지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선거를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캠프분들한테 뭐, 그런 말을 직접 자기 돈 쓰지 마라라는 말을 제가 직접 그 말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캠프에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 직기 비용, 그다음에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는 제가 다 부담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드린 게 그렇게 전해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돈은 정말 최소한으로 쓰는 선거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홍보 기획사를 뭐 큰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저는 대선 후보들 중에 제 사무실이 제일 와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작고요. 뭐 임대료도 제일 싼데 했고 또 그걸 공식 정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했고 제 개인 자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 개인 자금으로 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이 제가 뭐 돈 쓰지 마라 그래도 또 밥 먹을 때 자기 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하되 하여튼 투명하게 제가 2003년에 그 불법 대선 자금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그때 구치소 면회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선거 나가도 이 대기업들한테 무슨 선거 때문에 돈 손 내밀고 하는 일은 진짜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이회창 총재님 그때 2002년에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03년 가을 2004년 초에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여의도 연구소장 시절에 아시던 그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의왕구치소가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 면회 가서 그분들 고생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대선 자금 이거는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선거는 돈을 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머리로 때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관훈 토론의 4번째입니다. 근데 그동안 나온 3번의 후보는 모두 진보 진영 후보였고 보수 진영 후보가 4번째에 돼서야 비로소 나온다는 게 지금 보수가 처한 위치라고 그럴까 처지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유 의원께서 가진 그 안보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식견과 경륜 아주 잘 들을 기회가 됐고요. 기대하시는 대로 탄핵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유 의원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그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지난 17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당 8년을 하고 여당을 9년 했습니다마는 야당 8년 할 때보다 여당 9년 할 때가 더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서도 많은 회한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저분이 좀 더 잘하도록 제가 왜 좀 더 역할을 못했을까 뭐 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큰 선거를 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만 큰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3번을 옆에서 지켜보고 겪어보면서 대통령 선거는 권력 의지만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 잘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왜 제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고 나라가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저는 그 밑에 가서 저는 도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새로운 보수답게 정말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국민들께 더 다가서고 더 알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보다 더 좋은, 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진심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리고 저의 진심이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거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